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하루 정신건강의학과의 이민재 원장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정신건강의학과 이민재 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0, 30대 청년들의 그 정신 건강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또 코로나 장기화 이후에 경기 침체나 취업난으로 인해서 그 불안과 우울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그 우울,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청년들의 우울 증상은 일단 소아나 노인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노인과 소아 환자들은 우울 증상 중에 신체적인 증상이 좀 많은 편인데요. 청년들의 우울 증상은 무기력감이나 집중력 저하나 불안감 등의 기분 증상과 인지 증상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분 증상이라는 것은 기분이 좀 가라앉음을 느끼고 의욕이 좀 떨어지고 이전에 재밌던 것이 흥미가 좀 없어지는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나 좀 쉽게 짜증이 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인지적인 증상이라는 것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판단력도 좀 떨어지고 생각의 속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분들이 주로 본인의 이 인지 증상을 ADHD가 아닌가 좀 착각하고 오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증상은 이제 식욕과 수면 욕구의 변화라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반대로 잠을 좀 과도하게 많이 자기도 합니다. 또한 식욕이 너무 떨어져서 체중이 빠지거나 반대로 심리적으로 좀 허기가 느껴져서 폭식을 한다든지 체중이 좀 찌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꽉 막히는 그런 답답한 느낌들 또는 뭐 어지럼이나 무기력증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잠이 많아지기도 하고 폭식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러면은 우울을 좀 의심해 봐야 될까요? 물론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다 내가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이 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이런 증상이 최소 2주 이상 좀 지속된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 직업적인 기능, 친구들과 만난다든지 업무를 보시는데도 심각한 좀 기능 저하가 있다면 그때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이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부터 하시기보다는요. 이런 일상을 일단 유지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지속되거나 일상에 피해가 갈 때는 조금 의심해 봐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나요? 좀 다양하게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울증의 원인은 명확하게 한 가지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런 원인들을 설명하기엔 좀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저는 환자분들이 오실 때 그 사람의 어떤 내부적인 취약성도 있고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만나서 발생한다고 좀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울증은 너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정신력이 강하면 걸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우울 장애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좀 치료할 수 있는 병일까요? 선입견이나 착각들 때문에 많은 우울증 환자분들이 좀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고요. 우울증에 걸리면 그 환자분들이 뭔가 의지력이 약해 보이는 부분은 우울증의 결과인 것이지 그게 우울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전에 밝고 건강하고 의지력이 강했던 분들이라도 반대로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의지력이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지력과 우울증의 어떤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의지력을 가진다고 해서 우울증이 빨리 낫는다든지 그런 거랑도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불안장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청년들의 불안장애 대표적인 증상들 소개해 주시죠. 불안장애는 여러 가지 질환들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좀 대표적인 질환들만 좀 설명드리면 이제 불안장애 안에는 이제 공황장애나 이제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알려져서 좀 아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가슴이 좀 아프다든지 그런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인지적인 왜곡이 발생하는데요. 인지 왜곡이라는 것은 나의 이런 증상 때문에 내가 심장마비가 걸릴 수도 있다, 또는 죽을 것 같다, 아니면 정신줄을 놔버릴 것 같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지 왜곡이 발생하는 것. 그로 인해서 또 외출이 어렵다든지 사람 많은 곳을 좀 피하게 된다든지 여행을 좋아했던 사람이 여행을 안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지장이 생기는 게 이제 공황장애고요. 사회불안장애는 이제 대인관계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긴장을 하게 되고 불안하게 돼서 그런 사회적 상황 자체를 많이 피하게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일상적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요. 범불안장애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아주 장기간 지속되고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증상을 좀 흔히 동반하게 되고요. 이런 불안 장애들 때문에 최근 청년들이 많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이걸 이겨낼 긍정적인 어떤 힘과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런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서 자책하거나 자기 혐오를 하거나 본인을 스스로 방치하고 있다면 꼭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불안장애 가운데서도 청년들의 불안장애는 이 급변하는 사회가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1차적으로 마음의 질환인데요. 마음이라는 건 결국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뇌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력이라든지 마음을 굳게 먹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꾸준한 이런 약물 치료로 불균형이 초래된 어떤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다시 잡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상담 치료가 필요한데 상담 치료라는 거는 결국 나의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언어적으로 좀 표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어떤 상담 치료를 위해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라는 치료도 있고 그 외에 비약물학적인 치료,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TMS나 ECT 등의 치료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과 잘 맞는 치료를 고민해 보시고 주치와 상의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약물을 복용하는 치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약물 치료는 좀 중독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저도 항상 체감하고 있는데요. 약물 치료에 대한 어떤 선입견 또는 맹신 두 가지 다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대평가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약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없지만 일반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고 다음날 좀 몽롱하고 졸리다든지 일부에서는 성기능 장애라든지 일부에서는 또 체중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한테 그래서 맞는 약을 좀 찾기 위해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가장 걱정하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약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일부 약에서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단기간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약을 또 교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우울이나 불안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울감과 우울증 그리고 불안감과 불안증이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이라는 그 감정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고요. 그런 감정에서는 스스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울감이 아닌 우울장애, 불안감이 아닌 불안장애로 이미 넘어왔다면 이제 질병의 단계이고 그 부분은 혼자서 극복해내기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둘의 구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어떤 일상 기능이라든지 사회적 기능에 정말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고 그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전 단계인 우울감과 불안감의 수준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친구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렇게 편안하게 표현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런 대상과 대화나 소통이 힘들다면 글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일기를 쓰고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보고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아무리 해도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그때는 치료를 좀 고민해 보실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걸 해서 뭔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이게 이 하나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 건강만 챙길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우울과 불안에 관련해서 정보나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있는데요. 이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 기관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전문의들의 심리지원 연계 서비스, 또 청년정신증 고위험군의 치료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신청 절차나 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울과 불안을 자가검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